저는 55의 나이에 바로 앞집에 사는 젊은 여자의 속옷을 주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이의 슈퍼맨 캐릭터가 그려진 낡은 팬티 한 장과 그 옆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던 성인 여성의 섬세한 베이지색 레이스 팬티 한 장. 그 두 개의 물건이 잿더미가 되어가던 제 삶에 불씨를 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날 그 기묘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청춘을 바친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프로젝트 본부장 자리까지 올랐고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렸지요. 하지만 모래성 같았던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내부의 알력 다툼에 휘말린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조기 퇴직. 그것이 제 20년 충성의 대가였습니다. 그 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광활한 거실을 채우는 적막과 함께 지독한 공허함이 심장을 짓눌렀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아내 최미연 50세에게 저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었다. 국내 최고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인 아내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점점 더 집에서 멀어졌다. 새벽같이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아내와의 식탁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우리가 나누는 유일한 소리는 값비싼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어요. 당신 아직도 일 안 알아봐?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어쩌다 아내가 던지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밝혔다. 이 나이에 이 업계에서 한번 밀려난 사람이 재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일인지 아내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무능력한 남편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만이 저를 옥죄어왔다. 정말이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외동딸 설아와의 영상통화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었다. 딸아이의 세상은 온통 자랑스러운 엄마의 이야기뿐이었다. 엄마 이번에 맡은 MA 건 진짜 대박이래 라며 흥분하는 딸의 화면 너머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다. 저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삶을 비추는 배경, 목소리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었다. 한평생 가족을 지탱해온 가장이라는 자부심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날도 터질 듯한 답답함에 정처 없이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집 문 앞에 놓인 생경한 물건들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야 하나, 아니면 알려줘야 하나. 짧은 고민 끝에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짙은 다크서클이 피곤한 기색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기품과 단단함이 느껴지는 여자. 그녀가 바로 한서윤 37세 씨였습니다. 제가 멋쩍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하고 속옷들을 건네자 그녀는 제 손에서 그것들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아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감사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변태라도 되는 양 경계하는 그 태도에 불쾌함과 함께 묘한 수치심이 밀려왔다. 며칠 뒤 이번에는 꼴귤한 상자가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습니다. 탐스러운 주황빛에 이끌려 무심코 하나를 까서 먹었는데 다음 날 서윤 씨가 굳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귤 상자에 대해 묻는 그녀에게 제가 하나를 먹었다고 실토하자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남은 귤 상자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덧비라며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기력한 오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남자아이 하나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너무 배고파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앞집 사는 김민준이라고 소개한 아이는 엄마가 일하러 가서 밤늦게 온다고 했다. 그 작은 어깨에 드리워진 외로움의 그림자가 어쩐지 남일 같지 않았다. 저는 민준이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는 아이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우와, 아저씨 진짜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아이는 빈 그릇을 제게 내밀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수한 웃음 한 방에 제 안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최고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이렇게 기쁘게 먹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저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플 땐 언제든 망설이지 말고 아저씨 집으로 오라고. 그날 이후 민준이는 저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서윤 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 씨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저를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적적하던 차에 민준이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 말에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늘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그녀의 가시가 처음으로 누그러지는 순간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의 초대에 따라 들어간 앞집은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캔버스와 물감들이 어지럽지만 생기 있게 놓여 있었다. 집안 가득 커피향과 사람 사는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3년 전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한 이야기. 전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제 가슴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쓸모와 역할이 바로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서윤 씨, 제가 앞으로 민준이 좀 돌봐주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의 동그란 눈이 더욱 커졌다. 그 눈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감사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제 잿빛 같던 삶에 아주 작은 색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은 제가 먼저 했지만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것 역시 저였습니다. 아내 미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자연스럽게 복도를 건너 앞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처음에는 민준이를 돌봐준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서윤 씨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제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와 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관심과 진심 어린 경청.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런 따뜻한 대화에 굶주려 있었는지를요. 저는 민준이를 정말 제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수학 숙제를 풀었고 주말 오후에는 공원으로 나가 함께 공을 차며 땀을 흘렸다. 땀으로 흠뻑 젖은 민준이를 목마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난 몇 년간 제가 잊고 지냈던 가장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밤에는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제 팔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드는 아이의 온기는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아빠 같아요. 역시 아저씨가 최고예요. 짱. 민준이는 그런 순진무구한 말들로 제게 애정을 표현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친딸 설아를 떠올렸다. 늘 바쁜 엄마의 성공만을 좇으며 제게는 무관심했던 딸.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칭찬은 설아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며 저를 속절없이 위로했습니다. 어느새 주말은 우리 셋대의 시간이 되었다. 놀이공원에 가서 솜사탕을 나눠 먹고 시끄러운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마치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처럼. 한 번은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다. 준호 아저씨,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그렇죠?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그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습니다. 앞집의 현관문을 닫고 저희 집의 도어록을 여는 순간 따뜻했던 세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다. 집안에는 늘 아내의 무관심이 공기처럼 떠다녔고 가끔 연결되는 설아와의 영상통화는 여전히 건조하고 냉랭했다. 저는 제 집에서 철저히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앞집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였지만 정작 제 집에서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유령 같은 남자일 뿐이었죠. 이 지독한 간극은 저를 더욱더 앞집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민준이가 학원 보충 수업으로 늦게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늘 내오던 커피 대신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저랑 한잔 해주실래요? 준호 씨? 은은한 조명과 잔에 채워지는 붉은 와인. 그날따라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알코올 기운과 둘만의 정막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가장 깊은 속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는 고백했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민준이가 잠들고 나면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무서울 때가 많다고. 그러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30년간 잠들어 있던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민준이에게 준호 씨처럼 든든한 남자가 기둥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외로움과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이성과 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두 외로운 영혼의 교감. 망설임 끝에 이어진 수줍은 입맞춤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밤, 혹은 없는 시간을 틈탄 그들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만남은 제 삶의 또 다른 일상이자 위험한 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지된 관계가 주는 짜릿한 설렘은 서서히 빛이 바래고 그 자리에는 익숙함과 함께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윤 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이 위험한 습관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지요. 날카로운 제 아내, 미연은 저의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무심한 척했지만 아내의 눈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백화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아내는 장난감 코너에서 민준이의 선물을 고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서윤 씨, 그리고 민준이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 그 이미지는 아내의 마음에 지독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툭 던지듯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전보다 즐거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떨 땐 넋이 나간 사람 같아. 무슨 일 있어? 그 차분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얼버무렸지만 아내의 눈을 마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저는 서윤 씨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앞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집안에서만 맴돌았죠. 결국 서윤 씨가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겨워지셨어요? 아니면 이 관계를 그만두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 모든 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 구차한 변명에 서윤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찬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처음부터 이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준호 씨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녀는 제게 깊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엉킨 생각들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던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로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미연이 중대한 소송 서류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렀고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의 커리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늘 당당하고 강인했던 아내가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강하기만 했던 이 여자의 연약함을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던가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병실을 지켰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제 손을 힘주어 잡았고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사랑과 책임은 바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라는 것을요. 그런데 제게 시련은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끔찍한 고함 소리와 함께 서윤 씨네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해 흉흉한 기세로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바로 서윤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만나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복수를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서윤 씨가 문을 열자 남자는 분노에 차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쳤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가 그를 밀쳐내며 서윤 씨를 보호했다. 순식간에 좁은 복도는 폭력적인 몸싸움의 현장으로 변했고 이웃들이 놀라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그때 공포에 질린 민준이가 제게 달려와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요. 준호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란 말이에요. 그 순수하고도 절박한 외침에 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소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전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서윤 씨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동네에 퍼질 흉흉한 소문들이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두 모자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난투극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후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휴게 공간에서 끝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앞집 여자와 바람난 한심한 퇴직 남편, 아이까지 끌어들인 불륜관계. 저는 하루아침에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매일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이야기는 병원에서 퇴원한 아내 미연의 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같은 로펌 동료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파트의 소식통이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앞집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끔찍하고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의 중심에 있었는지까지 아내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심해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차를 끓이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마주 앉은 식탁 위로 뜨거운 찻김이 오르는 동안 아내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정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변호사처럼 감정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온 동네에 파다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당신이에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아내의 눈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깊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엉킨 불꽃이었습니다. 자기 딸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살가운 아빠 노릇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내의 절규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방어 기제와 서름 또한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상처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이 집에서 난 유령이었어. 당신은 당신 일에 미쳐 있었고 설아는 제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지. 난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어. 아무도 내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어. 그런데 그곳에선 날 필요로 했단 말이야. 설아는 날 아빠로 보지도 않지만 민준이는 날 진심으로 필요로 했단 말이야.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갈라졌고 눈앞은 뜨거워졌습니다. 제 절규가 끝났을 때 아내는 충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제가 겪어온 지독한 고독과 무력감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지친 영혼을 이끌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대화가 사라졌는지,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외면해왔는지, 제가 퇴직하고 아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생긴 거대한 균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아내는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이혼해야겠어. 그 말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당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놓아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윤 씨에게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내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 하지만 우리 25년 세월을, 이 가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제 간절한 목소리에 아내 역시 나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야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우리 여기서 더는 못 살아. 당신과 나의 기억, 그리고 당신의 과오가 모든 벽에 새겨진 이 집에서 우린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해. 저는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게 웃음을 찾아주었던 민준이와 제 외로움을 알아주었던 서윤 씨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내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제 세상은 어디인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를 보고 희망으로 반짝이던 그녀의 눈은 제 설명을 듣는 동안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잘못된 것이었으며 제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깨달았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저씨가 아주 먼 곳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만 말해주세요. 2주 후 저와 아내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나선 동네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텅 비어 울리는 새 집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우리 부부의 미래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나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저녁이면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하며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고급 아파트의 보안요원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제 모습에 아내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줘. 난 내 땀으로 돈을 버는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동등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성실한 보안요원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놀랍도록 편안해졌고 영상 통화 속 딸 설아는 처음으로 아빠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아내의 옆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녀가 조용히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문득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릿했지만 저는
이제 그 기억들을 원망이나 후회가 아닌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지독한 위기가 실은 서로를 외면하고 껍데기만 남았던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짜릿한 설렘이 아니라 이렇듯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잔잔한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